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국밥집 홀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빙 중이던 젊은 여직원 한소미의 손가락이 손님의 손목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 손목에는 낡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여성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더니 시계를 감추듯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2025년 초봄 인천 구도심의 작은 국밥집 할매 손맛은 오전부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25살 한소미는 이곳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죠. 대학을 중퇴하고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미의 어머니 윤혜진은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은 소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죠.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빗길 미끄럼 사고로 결론 났지만 어머니의 몸에서 발견된 심한 타박상들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미는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해 홀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인근 공장 노동자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11시쯤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노인이었죠.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소미는 물티슈와 물컵을 들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옷차림은 더욱 고급스러웠죠. 맞춤 제작한 듯한 정장, 이탈리아제로 보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의 시계. 그 시계가 소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았지만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은색 시계였죠.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소미는 그 시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말이 튀어나온 건 순간적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는 황급히 손을 내리며 시계를 가렸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저희 엄마도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셔서요. 신기해서요. 소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소미를 빤히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윤혜진이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고 소미가 황급히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어르신. 아니,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미는 물을 더 따라들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혜진 씨가 지금 어디 계시죠? 요양병원에 계세요. 5년 전에 사고가 나셔서. 소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죠. 국밥은 단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였습니다. 소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만 원이 놓여 있었고 국밥 한 그릇 값은 겨우 8,000원이었죠. 그날 오후 소미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르는 곳이었죠. 병실 창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손님 중에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거 차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 근데 엄마 이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 무슨 일이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착각일까요? 소미는 고개를 갸웃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들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었죠. 소미는 그 상자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의 섬세한 꽃무늬,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영원히 H에게. 소미는 그 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H는 누구일까요? 어머니의 이름은 윤혜진인데 영어 이니셜은 Y. H입니다. H는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날 밤 소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만난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떨리는 손,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듣고 보인 반응.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가 국밥집에 출근하자 사장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미야, 어제 그 손님 말이야.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 네. 누구신데요? 강동욱. 동신그룹 회장이래. 내 고등학교 동창이 그 회사 경비로 있는데 사진 보여주더라고. 딱 어제 그 사람이야. 소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신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이었죠.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여기를? 그러게 말이야. 기사도 안 데리고 혼자 오시더니 국밥도 안 드시고 그냥 가셨잖아.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소미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동욱.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와 무슨 관계일까요? 왜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퇴근 후 소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미는 멈춰섰죠. 병실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그 노인 강동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강동욱은 천천히 돌아봤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강동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소미는 그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계요. 우리 엄마 거랑 똑같잖아요. 왜 그걸 차고 계세요? 대체 무슨 관계시길래? 짝이었습니다. 강동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원래 한 쌍이었어요. 내가 하나, 혜진 씨가 하나. 소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짝시계. 그렇다면 어머니와 이 사람은 엄마랑 무슨 사이셨어요? 강동욱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나는 혜진 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신했죠. 내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혜진 씨를 버렸습니다. 소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어머니는 늘 과거 이야기를 피했고 소미 아버지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아버지예요? 아니요. 강동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혜진 씨를 떠난 후 그분은 다른 분과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당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5년 전 사고가. 강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미는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 간호사가 지나갈 기미가 없었죠. 강동욱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니 무슨 소리예요? 5년 전 혜진 씨 사고 직전에 내게 전화가 왔었어요. 강동욱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죠. 혜진 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나자고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요? 나도 몰라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강동욱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미는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것을 봤죠. 경찰 조사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차에서 발견된 브레이크 이상, 블랙박스 영상 일부 손상,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소미가 다그쳤죠. 그리고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검은색 SUV. 혜진 씨 차를 뒤쫓는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었지만 경찰은 무시했어요. 소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사고가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건가요? 도대체 왜? 누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2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니까요. 강동욱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미에게 건네며 말했죠. 사고 직후 혜진 씨 차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유품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내게 돌려준 거예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강동욱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둘은 웃고 있었고 손목에는 똑같은 짝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14일. 27년 전이네요. 소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내가 혜진 씨에게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약혼 대신이었죠. 당시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혜진 씨는 작은 서점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재벌가 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어요. 사업 확장에 필요하다면서요. 강동욱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혜진 씨를 협박했어요. 혜진 씨 가족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녀의 동생 학비를 끊겠다고 했죠. 결국 혜진 씨가 먼저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소미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동신그룹 창업주의 딸이었죠. 그 결혼으로 우리 집안은 재벌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혜진 씨를 버린 것,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소미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당신을 찾았을까요? 5년 전에? 그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고가 날 이유가 없죠. 강동욱이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사랑, 후회, 죄책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치료비, 병원비 모두 내가 부담하겠어요. 그리고 사고의 진상도 밝혀내겠습니다. 왜요? 지금 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7년 동안 잊고 사셨잖아요. 엄마 혼자 저 키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때 당신은 재벌가 도련님으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강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소미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욱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소미 씨, 혜진 씨가 깨어나면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미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다가 병실로 돌아왔죠.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었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소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오래된 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다락방에 쌓여 있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일기장,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소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러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신그룹 비자금 내역?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미는 숨이 막혔죠. 이게 뭘까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이 소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태민을 막아야 해. 그가 동욱을 죽일 거야. 강태민. 소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신그룹 현 회장 강동욱의 아들이었죠. 다음 날 새벽 소미는 수첩을 들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죠. 사장님은 아직 오지 않았고 홀은 고요했습니다. 소미는 구석자리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는 또박또박했지만 중간중간 글씨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었죠. 수첩에는 5년 전부터 기록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호동신건설 비자금 200억 해외 이동 확인. 2020년 3월 22일 강태민 아버지 모르게 회사 자금 유용. 2020년 5월 10일 피읍 강동욱 회장 건강 악화, 후계구도 흔들림. 2020년 6월 18일 강태민의 위험한 계획, 증거 확보 필요. 그리고 마지막 장. 2020년 7월 3일. 강동욱에게 알려야 한다. 아들이 그를 제거하려 한다. 소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신그룹 내부의 음모를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2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던 사람의 비리를 조사할 이유가 뭘까요? 소미는 수첩을 다시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죠. 여자는 어머니였고 아이는 강태민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태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그럼 강태민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강태민은 소미의 오빠.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나이 계산이 안 맞았죠. 강태민은 현재 48세였고 소미는 25이었습니다. 강태민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강동욱과 헤어진 후였는데 소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둘이었죠. 한소미 씨 맞습니까? 한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세요? 동신그룹 법무팀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강동욱 회장님이요? 아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동신그룹 부회장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태민 부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소미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죠. 소미는 가방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시죠. 남자 하나가 소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들은 소미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은 빠르게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강 근처의 고급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동신그룹 본사였죠. 소미는 끌려가다시피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소미가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한소미 씨,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소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죠. 저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앉으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싫어요. 저 돌려보내주세요. 강태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을 뿐 눈은 웃지 않았죠. 당신 어머니 윤혜진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소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물론이죠. 아주 잘 알죠. 강태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소미에게 던졌죠.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어린 강태민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집안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어머니는 강태민을 안고 웃고 있었고 강태민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예요. 강태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진, 내 친어머니죠. 소미는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당신을.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에요. 27년 전 윤혜진은 강동욱과 헤어진 후 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키울 수 없었죠. 강동욱이 결혼한 여자, 즉 내 법적 어머니가 나를 데려갔어요. 소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진들을 주워들었죠.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오빠예요? 이복남매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강태민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남매로 생각하지 않아요. 윤혜진이 나를 버렸으니까요. 버렸다니 그게 무슨. 강동욱과 결혼한 여자 서영이가 나를 데려갈 때 윤혜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날 넘겼죠. 5억이었답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강태민이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였죠. 거기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선명했고 금액란에 5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미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윤혜진은 돈을 선택했어요. 자식보다 돈을 택한 거죠. 그 후로 나는 강동욱의 법적 아들로 자랐고 윤혜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당신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그게 엄마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5년 전 그녀가 강동욱을 찾아오려 했을 때 막았습니다. 소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사고가. 맞아요. 내가 시켰죠. 강태민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소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윤혜진이 강동욱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거든요. 내가 동신그룹 돈을 빼돌린 것, 내가 강동욱을 제거하려는 계획,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를 막지 않으면 내 모든 게 무너질 판이었죠. 미친놈.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민은 웃었죠. 미쳤다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요. 윤혜진은 식물인간이 됐고 강동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늙어가고 있죠. 소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모든 걸 밝히겠다고 소리치려 했죠. 하지만 강태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해도 그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요양병원 CCTV 화면이 떠 있었죠. 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윤혜진의 생명 유지 장치는 언제든 꺼질 수 있어요. 내 명령 하나면요. 소미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강태민은 소미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죠? 소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수첩이 있었죠.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혜진이 남긴 게 있을 거예요. 내 비리를 기록한 거 말이죠. 강태민이 소미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쳐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죠. 역시 그랬군요. 이 집요한 여자. 그는 수첩을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제 증거는 없어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세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강동욱을 찾아가거나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그가 휴대폰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윤혜진은 끝이에요. 소미는 빌딩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한강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소미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강태민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강태민이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첩은 찢겼고 강태민의 자백을 녹음한 것도 없었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 소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이는 누구죠? 어떻게 소미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강동욱 회장의 비서입니다. 30분 후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소미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동까지 택시를 타고 갔죠. 성당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미는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소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제가 정민주예요. 강동욱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회장님께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강태민이 당신을 데려간 것도 알고 계시죠? 정민주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해요. 따라오세요.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자 정민주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태민이 당신을 협박했죠? 어떻게 아세요? 예상했어요. 그는 늘 그런 식이죠. 약점을 쥐고 입을 막는 게 그의 방식이에요. 정민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동신그룹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죠. 회장님은 5년 전부터 강태민을 의심하고 계셨어요.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강태민이 너무 교묘하게 처리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죠? 윤혜진 씨가 남긴 기록이 필요해요. 당신 어머니는 5년 전 강태민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첩은 강태민이 찢어버렸어요. 수첩만 있었을까요? 정민주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윤혜진 씨는 신중한 분이었어요.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만 보관했을 리 없어요. 소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에도 뭔가를 숨겨뒀을까요? 어디에? 은행 금고는 확인해 보셨어요? 정민주의 질문에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금고.
어머니가 은행 금고를 사용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금고를 갖고 있었어요? 5년 전 사고 직전 윤혜진 씨는 모 은행에 금고를 빌렸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후 금고를 열지 않았죠. 그럼 거기에 아마도 강태민의 비리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정민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고를 열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윤혜진 씨는 의식이 없고 당신은 금고 명의인이 아니죠. 소민은 좌절했습니다. 또다시 막다른 길이었죠. 방법이 있긴 해요. 정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윤혜진 씨가 범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야 하죠. 즉, 사고가 고의였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증거를 찾으려면 금고를 열어야 하고 금고를 열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정민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태민을 직접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강태민이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녹음을 하면서요. 소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민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는데 그를 속여서 자백을 받아낸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정민주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태민이 한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강태민에게는 숨겨둔 연인이 있어요. 이 여자 최은지는 강태민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에요. 그녀를 이용하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은 방법은 없어요. 정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강태민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리고 회장님을 지켜야 하죠. 강태민은 언젠가 회장님마저 제거할 거예요.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졌죠. 시간이 없어요. 정민주가 재촉했습니다. 강태민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해요. 소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죠. 도망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 평생 소미를 혼자 키우며 고생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소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민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좋아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지만 그날 밤 소미의 휴대폰에 끔찍한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발신자는 강태민이었죠. 영상 속에는 요양병원 병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남자가 어머니의 링거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순간 영상이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했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윤혜진은 끝입니다. 소민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강태민은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민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었죠. 하지만 울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봐, 누군가가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소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끝없이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4시쯤 소민은 결심했습니다. 정민주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죠. 위험하더라도 어머니를 구할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몰랐습니다. 정민주에게도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동욱 역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소민은 정민주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강태민의 연인 최은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최은지는 35살의 갤러리 운영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강태민의 돈으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민주의 조사에 따르면 최은지는 강태민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최은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민주가 준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최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장이 짙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소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소미 씨 맞으시죠? 제가 최은지예요. 최은지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미는 어색하게 악수했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민주가 짜준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최은지를 만나게 된 이유는 간단했죠. 소미가 미술에 관심이 있고 최은지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고 싶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정민주가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전시 관심 있으시다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미술에 관심 없는데 반가워요.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죠. 최은지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미술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했고 소미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미 씨, 혹시 동신그룹에 대해 아세요? 갑자기 최은지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움찔했죠. 네, 조금은요. 제 갤러리 후원사가 동신그룹이에요. 덕분에 운영이 가능하죠. 최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룹 부회장님이신 강태민 회장님께서 직접 후원해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소미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좋은 분? 어머니를 죽이려 한 그 사람이? 가까운 사이신가 봐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그냥 후원자와 피후원자 사이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 같은 분이 후원해주시면 든든하시겠어요. 재벌이시잖아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됨이 훌륭하세요. 최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정말 아끼시는 분이에요. 특히 아버님께 효도를 많이 하시죠. 소미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효도.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사람이? 부럽네요.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소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에 동정이 스쳤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괜찮아요. 사실 어머니는 5년 전 사고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빗길 교통사고였대요. 근데 이상한 게 많아요. 경찰 조사도 엉성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일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미는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최은지의 반응을 살폈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최은지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혜진이요. 왜요? 순간 최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괜찮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최은지가 서둘러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죠. 소미는 확신했습니다. 최은지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윤혜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최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아요. 최은지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소미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최은지는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떴죠. 소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잘 녹음됐는지 걱정됐지만 재생해보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미는 곧바로 정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은 다시 명동 성당 근처에서 만났죠.
최은지가 뭔가 알고 있어요. 소미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어요. 최은지는 강태민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녀가 말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태민과 최은지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정민주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강태민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죠. 강태민은 최은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소미는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해외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 최은지에게 보여주면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강태민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민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결심을 하죠. 소미는 불편했습니다. 최은지도 피해자인데 그녀를 이용한다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전달하나요? 아니요. 익명으로 보낼 거예요. 당신과 연결되면 안 되니까요. 정민주가 봉투에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이틀 후면 최은지가 폭발할 거예요. 그때 당신이 다시 접근하세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무슨 진실이요? 강태민이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것. 당신 어머니가 그 피해자라는 것. 최은지가 강태민을 사랑한다면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 될 거예요. 소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위험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계획대로 최은지에게 익명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소미는 멀찍이서 최은지의 갤러리를 지켜봤죠. 오후 3시쯤 갤러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지가 사진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소미는 30분을 기다렸다가 갤러리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은지가 문을 열었죠.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소미 씨 왜?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괜찮으세요? 최은지는 대답 대신 소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미는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바보예요. 최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저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소미는 그녀를 갤러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혀 물을 건넸죠. 최은지는 한참을 울다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태민 오빠가 다른 여자들이랑. 소미는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강태민 회장님이세요? 네, 그 사람이에요. 최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사귀었어요. 저만 사랑한다고 아내와는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나 봐요. 소미는 최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씨, 혹시 강태민 회장님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이상하다니요? 나쁜 짓을 한다거나 위험한 사람이라거나. 최은지가 소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소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죠. 제 어머니가 강태민 회장님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최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5년 전 교통사고 강태민 회장님이 사주했어요. 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최은지가 소리쳤습니다. 태민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소미는 가방에서 복원한 수첩 사진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거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 어머니가 직접 쓴 거예요. 강태민 회장님의 비리, 그리고 살인 계획까지 모두 기록돼 있어요. 최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럼 제가 사랑한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거예요. 자기 아버지까지도요. 최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갤러리 안이 울렸죠. 소미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강태민 회장님을 무너뜨려야 해요. 은지 씨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녹음해 주세요.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최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태민 오빠는 절대 자백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방법이 있어요. 소미가 정민주에게서 들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에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했죠. 해볼게요. 최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 용서할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은지는 강태민을 만나기로 약속했죠. 장소는 한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미와 정민주는 근처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최은지는 작은 녹음기를 브로치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민주가 준 최신형 장비였죠. 소미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녹음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저녁 7시 강태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최은지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왔어요? 은지야, 오래 기다렸어? 강태민이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최은지는 역겨움을 참으며 웃었죠. 오빠 보고 싶었어요.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와인을 마셨죠.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미는 초조했습니다. 최은지가 계획대로 움직여줄까요? 오빠. 최은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오빠 아버지분 건강 어떠세요? 강태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며칠 전에 뉴스 봤거든요. 동신그룹 회장님이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고. 아, 그거. 별일 아니야. 강태민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 쉬셔야지. 그럼 오빠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장남이니까. 강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은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죠. 근데 오빠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회장님이 오빠를 안 믿으신다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 회사 넘기실 수도 있다던데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회사 사람들이 다 알던데요.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도 있고. 닥쳐. 강태민이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돌아봤죠. 그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지야,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럼 진짜 안 빼돌린 거예요? 강태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지가 다시 물었죠.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강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은 했어. 차 안에 소미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얼마나요? 많이. 수백억. 왜요? 오빠는 이미 돈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안 주니까. 강태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도 늙은이는 날 못 믿어. 맨날 감시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챙긴 거야. 그럼 회장님이 알면 어떻게 돼요? 모르게 할 거야. 강태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죽을 거니까. 최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죽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안 좋잖아. 의사가 1년도 못 산다고 했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안 돼? 솔직한 건데. 강태민이 냉소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소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설마 아버님을 해치려는 건 아니죠? 해칠 필요 없어. 알아서 죽을 테니까. 만약에 안 죽으면요? 강태민이 최은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걸 물어? 무슨 속셈이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최은지가 황급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은지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소리예요? 누가 시켰어? 이런 질문하라고. 강태민이 최은지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최은지가 아픔에 신음했죠. 아파요, 오빠. 대답해. 누가 시켰냐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최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다가왔죠. 강태민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놨습니다. 나 화장실 좀. 최은지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소미의 문자였죠. 괜찮아요? 위험하면 바로 나와요. 최은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계획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최은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태민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오빠, 미안해요. 제가 오해할 만한 질문을 해서. 됐어. 나도 과민 반응했어. 강태민이 최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는 내 편이지? 당연하죠.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뭔데요? 5년 전에 윤혜진이라는 여자 알아? 최은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강태민이 최은지의 턱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너한테 윤혜진 얘기했어? 한소미? 아니면 정민주? 최은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이 비웃었죠. 역시 그렇군. 그것들이 너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진실? 강태민이 냉소했습니다. 진실은 간단해. 윤혜진은 내 친어머니였어. 하지만 날 버렸지. 돈 받고 날 팔아넘겼어. 그래서 내가 복수한 거야. 복수라니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 내가 시켰어. 강태민이 태연하게 자백했습니다. 차 안의 소미는 비명을 참았죠.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긴 왜야? 그 여자가 강동욱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했거든.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것, 강동욱을 제거하려는 것, 다 말하려고 했어. 그걸 막으려면 그 여자를 없애는 수밖에 없었지. 그럼 정말로 회장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했지. 아직도 하고 있어. 강태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늙은이는 끝이야. 약물을 조금씩 먹이고 있거든. 의사들도 자연사라고 생각할 거야. 최은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역겨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오빠,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강태민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기는 쪽이야. 너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항상 지지. 그게 세상이거든.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은지야, 오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이야. 넌 이제 쓸모없어. 그리고 그가 최은지에게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오늘 대화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윤혜진처럼 될 거야. 최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민은 그녀를 내버려둔 채 레스토랑을 나갔죠. 소미와 정민주가 황급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은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죠. 은지 씨, 잘하셨어요. 녹음 다 됐어요.
정민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미도 최은지를 안아주었죠. 이제 끝났어요. 강태민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움직인 거죠. 새벽 2시 소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한소미 씨 맞으십니까? 윤혜진 시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동신그룹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윤혜진 씨가 5년 전 회사 기밀 문서를 훔쳤다고요. 소미는 황당했습니다. 절도. 어머니가.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5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자인 당신을 조사하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소미는 끌려가다시피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강태민이었죠. 한소미 씨, 오랜만이네요. 그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내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미는 떨고 있었죠. 강태민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한소미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 기밀 문서를 절취한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미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죠. 서류에는 5년 전 날짜로 동신그룹 내부 문서가 프린트된 기록이 있었고 IP 주소는 어머니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할 말을 잃었죠. 제 의뢰인은 5년 전 절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강태민 옆에 앉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소미 씨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강태민의 수였습니다.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고 소미까지 옥죄는 것이었죠. 보석금은 10억 원입니다. 형사가 통보했습니다. 소미는 기가 찼죠. 10억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건 피의자 사정이고요. 보석금을 못 내면 구속됩니다. 소미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럴 줄 알았어요. 강태민이 선수를 쳤군요. 어떡해요? 보석금이 10억이래요.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동욱이 쓰러진 것이었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주가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회장님이 독극물에 중독됐대요. 독극물이요? 강태민이 한 거예요. 회장님 식사에 조금씩 타고 있었어요. 오늘 과량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소미는 주저앉았습니다. 강태민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요. 강태민이 자백했잖아요. 소용없어요. 정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민이 먼저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불법 녹음으로 증거 능력을 잃어요.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거예요. 소미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정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실에 강태민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현장을 잡는 거예요. 현장이요? 강태민이 회장님을 끝장 내려올 거예요. 그 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소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동욱을 미끼로 쓴다는 건가요? 너무 위험해요. 회장님이. 이미 회장님은 위험해요. 어차피 강태민은 죽일 겁니다. 차라리 그 순간을 이용하는 게 나아요. 소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알겠어요. 이틀 후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강동욱의 병실에는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됐고 소미와 정민주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은 정민주가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밤 11시쯤 강태민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병실로 들어갔죠. 소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태민은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죠.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가 중얼거리며 강동욱의 링거에 주사기를 꽂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들어요. 경찰들이 병실로 난입했습니다. 강태민은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죠. 뭐야? 강태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강태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민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구 시켰어?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든 게 뭡니까? 그건 그냥 영양제야. 감정 결과 나오면 알겠죠. 강태민은 소미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한소미, 내가 한 거구나.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소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강태민은 끌려나갔습니다. 병실에 남은 소미는 강동욱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동욱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소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죠. 고맙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약 기운이 남아있으세요. 혜진은 엄마는 괜찮으세요? 제가 지키고 있어요. 강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다음 날 뉴스에서는 동신그룹 부회장 강태민의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횡령, 배임, 그리고 5년 전 교통사고 사주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밝혀졌죠. 검찰 조사에서 강태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병실 CCTV, 주사기 속 독극물, 그리고 최은지의 증언까지. 그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소미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서는데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죠. 소미 씨, 어머님이. 무슨 일이에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조금 전에. 소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들려?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소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돌아오는 거야?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어머니를 검사했죠. 기적이에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곧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미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정민주가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네. 강태민은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회장님도 회복 중이시고요. 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주의 표정이 묘했죠. 그런데 소미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회장님과 혜진 씨 사이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소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정민주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태민이 회장님 아들이 맞긴 한데 친아들은 아니에요. 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태민은 회장님의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에요. 소미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강태민의 친아버지는 누구죠? 혜진 씨가 회장님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잠깐 사귀었대요. 그때 생긴 아이가 강태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법적으로 인정했죠. 소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강태민을 포기했던 거였군요. 강동욱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엄마가 돈 받고 아이를 판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혜진 씨는 강태민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재벌가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한 거였죠. 하지만 강태민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복수하려 했던 거예요. 소미는 강태민이 불쌍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강태민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봤죠. 강태민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낭독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어 소미를 봤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한소미.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은 곧 끌려나갔죠. 법정을 나서자 강동욱이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극물의 후유증으로 아직 걷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소미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도 고생하셨어요. 혜진 씨는 어떠신가요? 엄마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아직 깨어나진 않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강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내가 혜진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27년 전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5년 전에도 막지 못했어요. 회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혜진 씨와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소미는 강동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회장님과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동욱이 희망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윤혜진이 5년 만에 눈을 뜬 것이었죠. 소미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소미가 소리치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소미를 끌어안았죠. 소미야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다 컸네. 엄마 때문에 많이 컸어요. 엄마 깨우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태민이는 어떻게 됐니? 소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태민 오빠가 엄마한테 한 일 다 알아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소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태민 오빠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동욱 씨는 괜찮으시니? 네. 회장님도 회복하고 계세요. 엄마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27년 만이구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게.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7년은 지났지만 아직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미도 함께 울었죠. 일주일 후 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강동욱이 만났습니다. 소미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죠. 강동욱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죠. 동욱 씨, 혜진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선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미안해요. 강동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렸고 세상이 우릴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강동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강동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 씨,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죠. 나도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소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27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3개월 후 동신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강동욱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죠. 그는 더 이상 회사 경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난 연인처럼 매일 산책했고 함께 식사했고 이야기를 나눴죠. 소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퇴했던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이번에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소미는 어머니와 강동욱 그리고 정민주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행복해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죠. 그럼. 너무 행복해.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 우리 딸 옆에서 계속 있을 거야. 소미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화로웠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강동욱이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고 혜진 씨도 평생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요.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가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27년 동안 놓친 시간, 이제라도 채워주세요. 강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소미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강태민은 감옥에 갔고, 엄마는 깨어났고, 강동욱 회장님과 엄마는 다시 만났다. 5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엄마와 나 그리고 회장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다. 강태민 오빠한테는 미안하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선택은 용서받을 수 없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거다.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거다. 그게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배운 거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소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은지가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갤러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죠. 소미 씨,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은지 씨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법 공부할 거예요. 변호사가 되려고요. 최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져요. 언젠가 당신한테 도움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언제든지요.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났죠. 1년 후 소미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강동욱을 만났죠. 어느 날 어머니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나 동욱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소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소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강동욱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맞이했죠.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소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어머니가 소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 소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견딜 수 있었어. 나도 엄마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2년 후 소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이 아닌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했죠.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첫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자여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소미는 그 사건을 맡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소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야. 내 힘으로 온 거야.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죠.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말이죠. 10년 후 소미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약자들을 도왔고 많은 불의를 바로잡았죠. 어머니와 강동욱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강동욱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소미는 감옥에 있는 강태민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이었죠. 강태민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그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요.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우린 남매니까요. 비록 이복이지만. 강태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소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피해자였잖아요. 오빠도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잖아요. 강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오빠를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이 물었죠. 혜진 씨는 행복하세요? 네. 엄마는 정말 행복하세요. 다행이네요. 강태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죠. 나는 평생 여기서 살 거예요. 하지만 혜진 씨가 행복하다니 그거면 됐어요. 소미는 울었습니다. 강태민도 울었죠.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였습니다. 소미가 감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복잡하다고. 누구도 완전히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고.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고요. 소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그녀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정의를 위해 싸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미와 혜진, 그리고 강동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7년의 사랑, 5년의 기다림, 그리고 치열했던 복수와 진실 찾기의 여정.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강태민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결국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다는 것을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상처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선택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소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했고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게 옳은 길이었죠. 혜진과 강동욱은 27년을 기다려서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보여줬죠.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순간을 만납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그게 후회 없는 삶이니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로또 당첨 행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